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재활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김용욱입니다. 자, 뇌성마비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또 지난 시간과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같습니다. 장대현 교수님, 또 고은주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뇌성마비 이름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사실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존 아동 1000명당 2명에서 2.5명 정도 발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970년대 이후에 유병률은 상당하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숙아나 저체중아 증가가 많아지면서 뇌성마비의 위험 요인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신생아 집중치료의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출생 이후에 뇌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병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뇌성마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제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뇌성마비라는 건 정확하게 뭡니까? 뇌성마비는 그 정의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네.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좀 오히려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굉장히 흔하게 듣는 단어이긴 하지만 약 2에서 3세의 그런 미숙한 뇌에서 어떤 손상이 있는데 뇌 손상이 진행되는 뇌 손상이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이렇게 상처처럼 남은 그런 뇌 손상을 받았을 때 이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이 있었을 때 저희들은 뇌성마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운동과 자세 이상을 초래를 하게 되고 이 밖에도 또 다른 증상들도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감각이나 인지, 의사소통, 지각, 행동장애, 경련 등의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뇌성마비하고 소아마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전혀 다르죠.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뇌에서 손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운동과 자세의 문제를 뇌성마비라고 하고요.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척수에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켜서 마비가 생기는 것을 소아마비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면 뇌성마비 어떤 식으로 진단이 내려지나요? 뇌성마비 진단은 어떤 하나의 특수한 검사, MRI 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라든지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이 뇌성마비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임상적인 관찰과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뇌성마비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감별해야 할 질환들이 꽤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진행성 뇌퇴행 질환들 또는 가끔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요. 세가와병이라는 병 같은 뇌 대사 질환인데 이런 질환들은 굉장히 뇌성마비랑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환들은 치료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재활학과 전문의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상의사의 면밀한 검사 그리고 뇌 MRI 또 감별이 필요할 때는 유전자 검사나 대사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뇌성마비의 진단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뇌 MRI 같은 거 보고 뇌성마비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느껴졌을 때 이제 그 전문의를 찾아간다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요. 언뜻 그려지는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온몸이 좀 뻣뻣하게 굳는다든지 그 행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의 증상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뇌성마비 증상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독립보행도 어렵고 누워서 이제 지내야 하거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별로 알아채지 못할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학교생활이 다 친구들과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이제 증상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또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팔다리의 운동장애, 이제 움직이기 어렵거나 아니면 뻣뻣하거나 아니면은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아까 말씀하신 꼬이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언어장애 그리고 삼킴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동반되는 또 다른 이제 장애로는 지적장애, 뇌전증이라고 뇌 경련이 오는 그런 장애들, 시각장애, 청각장애, 배뇨장애가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아동 질환에서 마찬가지긴 한데 뇌성마비도 사실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의 그 학계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뭐 문헌과 가이드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렇게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는 게 결국에는 아이의 최종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게 결론이죠. 당연히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인간의 뇌는 어릴 때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치료나 중재를 통해서 변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어릴수록 큽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치료는 가능한 조기에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뇌성마비의 핵심 증상인 운동 기능, 자세 이것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도 빨리 치료할수록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아이가 이제 미숙아나 저체중아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죠. 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의 많은 병원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부터 조기 재활 치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럼 부모님들도 빨리 이거를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건 명백하게 뇌성마비의 어떤 증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한쪽 손과 한쪽 발을 더 많이 쓴다. 이것도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은 18개월 전까지는 우세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8개월 좀 느린 애들은 뭐 두 돌 뭐 이러긴 하는데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네. 그 영유아의 뇌성마비 치료가 사실 중증도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뇌성마비는 기능적인 진단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기능적인 분류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1단계부터 5단계로 좀 주로는 구별을 하는데요. 1단계는 경증, 보통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다 하는 아이들. 5단계는 아주 최중증, 거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신체 성장이 빠른 이제 영유아기와 청소년기까지는 재활 치료가 이 아이들한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기능을 최대화시키는 재활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독립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증 아이들은 초기에 또 뭐 다양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영양 상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골격계의 변형이나 뭐 고관절 탈골이 생기기도 하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좀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성인이 돼서도 이게 중증 환자들은 성인이 돼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상에 따른 어떤 치료의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 그 연령대 혹은 원령 그거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나 좀 접근 방법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빠른 진단과 그다음에 조기 재활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아 시기에는 우선은 운동 기능의 그런 개선과 협은 운동의 개선 그리고 자세나 근긴장도라고 뻣뻣함의 그런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운동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실 운동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근육 아까 말씀드린 건 사실은 대근육 운동에 관련된 부분이고 소근육 운동에 대한 기능이나 아니면은 인지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집중력도 포함이 되고 실행 기능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작업 치료 분야입니다. 영유아기 때도 사실은 동반 질환이나 합병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고 치료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죠. 뇌성마비 아이들은 이게 중증과 아까 경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증으로 갈수록 이제 합병증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합병증은 이제 삼킴장애, 언어장애, 그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합병증이 대표적인데요. 삼킴장애는 사실은 아이들이 재활치료가 최적의 효과를 내려면은 최적의 영양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킴장애는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재활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삼킴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폐렴이 또 잘 생겨서 더 큰 문제가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삼킴장애 치료가 중요하고 언어장애도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뇌성마비 아이들의 언어장애는 발달지연의 아동의 언어장애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그런 속도나 또
또는 말의 그 뉘앙스적인 부분, 그다음에 억양적인 부분, 발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테크닉이 조금 다르게 접근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성마비 언어 장애도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골격계 합병증이 있는데 이런 관절의 구축이나 고관절 탈골, 척추측만증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아주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애들은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6살까지 찍어라. 중증인 애들은 6개월마다 의사의 검진을 보고 1년마다 엑스레이를 찍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마다 찍어라.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면담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컨대 무슨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하기라든지 뭐 보조기라든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치료는 없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갖는 문제가 근긴장도의 증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이 이제 증가됐다 이런 뜻인데 네. 이러면 이제 움직이는 게 좀 힘들죠. 움직이는 게 힘드니까 덜 쓰게 되고 덜 쓰게 되니까 관절이 구축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긴장을 해결해주는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학과에서는 이 보툴륨 독소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네. 또 보조기 치료는 최근에 이런 소재도 많이 발전됐고 또 만드는 기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잘 걷게, 예를 들면 100m 걷던 애들을 200m 걷게 해준다. 아하. 또 100m를 10초에 걷던 애들을 뭐 5초에 걷게 해준다. 뭐 이러면은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보조기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뇌성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 부모님들의 심경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드네요. 그 당사자인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또 부모님들의 마음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은 그 임상에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뇌성마비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그 무게감은 있죠. 정말 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무거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걱정도 있으시고 고민도 있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 소아재활 전문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시간이 1살, 2살, 3살, 뭐 7살, 8살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 성인기가 될 때까지 저희들은 같은 그 동반자로서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나도 좀 그분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본받는 부분도 많고. 네. 근데 이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이게 업다운이 있겠죠. 힘든 일도 있고 의사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호흡에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좀 나아간다면은 결실은 있는 거를 저희가 늘 경험합니다. 저희를 내어놔 주시고 믿어주시고 같은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길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함께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 자 오늘 뇌성마비에 대한 이야기 이 소아재활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발달 지원 이야기를 했었고 뇌성마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바로 댓글 다시면 저희가 바로 이 전문의들에게 또 여쭤봐서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항상 마지막 인사는 우리 아이들을 또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밝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웃으세요. 재활학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